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죠. 다주택자가 집값 올렸나 주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주택자, 집 하나 가진 사람들, 또 집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같은 주제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말 잘못하면 투기꾼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대로 따져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SNS에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죠. 다주택자들은 사회의 악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야당에서 또 비판을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 또 뭐 과거 정부가 문제다라는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다주택자들이 뭐 개인들은 그렇잖아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최선의 선택,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든 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만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개인들도 도덕적인 범주 내에서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사회가 지난 한 50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다주택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시골집이나 뭐 소멸지역 같은 주택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아파트와 아파트도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빌라 오피스텔을 다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또 규제를 하게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세입자들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의 빈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자동으로 상속 등기를 하는 뭐 그런 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방이나 뭐 인구 소멸 지역들, 뭐 시골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등기를 하고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속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골집 받으면 팔리지도 않고 주택수만 잡히고 복잡하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지역에 따라서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또 합의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임대 수요가 줄어들어 전월세 임대 수요도 같이 줄어드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개인이 소유한 그러니까 공공 말고 개인이 소유한 주택 아파트, 빌라 포함해서 1,705만 호 정도 되고요.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1,000만 호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가 1,597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1,700만 호 정도, 1,705만 호 정도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은 1,597만 호, 약 1,600만 명 정도 되니까 1,600만 명이 1,700만 호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주택 2건 이상 가진 사람은 14.9%, 약 15%, 237만 명 정도 됩니다. 237만 명.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집 가진 사람 중에 85%가 1주택자고 나머지 15%가 이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는 건데 이게 2018년인가요? 17년, 18년에 15.8%에서 다주택 비중은 14.9%로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다주택 비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제주, 충남, 강원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좀 많다는 얘기인데 이들 지역들은 여러 채 가져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전국이기 때문에 일단 전국적으로 본다면 1주택자가 85%, 2주택 이상이 15% 정도 된다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근거 자료입니다. 이게 2024년 주택 통계인데 개인이 보유한 집 1,705만 호 중에 아파트 1,000만 호 정도 되고요. 1,600만 명, 1,597만 명 정도가 주택 가지고 있고 1인당은 1.07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죠. 이제 가구로 보게 되겠습니다. 가구. 그러니까 인별과 가구는 다르잖아요. 4인 가족 기준, 엄마, 아빠,
자녀 2명 있는 게 이제 4인 가족, 또 3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집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집이 없는데 우리 부인이나 우리 자녀가 또 집을 가지고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구 수를 보게 되면 일반 가구는 2229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집 가진 가구는 1268만 가구, 56.9%입니다. 그러니까 집 가진 가구가 더 많네요. 무주택 가구는 43.1%입니다. 나는 집이 없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 가진 가구가 더 많고요. 이 중에 한 건 이상 집 한 채 가진 가구가 74%, 두 건 이상 가진 가구가 26%, 인별은 85%, 15%인데 가구로 따지니까 74%, 26% 정도 수준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서울 기준에서 그렇고요. 자,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한 건 이상 가진 사람이 74.6%, 총 서울은 199만 호, 200만 호 정도 있는데, 그렇죠? 가구로 200만 가구 정도, 200만 가구라고 봐야겠네. 200만 가구가 있는데, 집 가진 가구가 이 중에 149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정도가 1주택이고요. 50.8, 50만 8천호 가구 25.4%가 두 건 이상 가진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판단을, 기본적인 개념은 좀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로 따지면 75%, 한 25%약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연도별로 좀 보게 되면 다주택자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래프인데, 박근혜 정부 때 쭉 올라가잖아요. 다주택 비중이. 이때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주택수 많이 늘렸습니다. 이때는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고, 그렇죠? 2015년에서 2019년까지는 실제로 집을 많이 모아서 주택수를 막 늘리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은 규제도 많이 풀려 있었고, 또 집값도 저평가였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2020년부터는 수는 늘어나지 않고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집을 사는, 그러니까 계속 입주 물량도 나오고 가구 수도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다주택자 비중이 105만 가구, 105만 비슷하잖아요. 살짝 더 줄어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다주택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사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유주택 비율이 유주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중은 15.6%에서 13.9%로 줄어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집값이 문제됐을 때가 언제였죠? 2020년, 2021년 이때 막 포모, 영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던 시절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다주택자가 늘어난 건 이때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 다주택자들은 위험 추구형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 오르기 전에 미리 움직였다. 다주택자가 인별로 따지면 15%, 1주택자가 85% 정도 되고, 가구로 따지면 25%, 75% 정도 되는데, 소수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집값이 폭등할 때 우리 사회 현상, 문제, 막 소모 현상 생기고 난리가 날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들이 포모 현상 때문에 움직일 때가 우리 사회 문제가 되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직접적으로 다주택자는 미리 움직이고, 물론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서 원인 제공은 될 수는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본다면 이때라는 거죠. 포모 현상 언제 생기냐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집 두 채 이상 가지신 분들도 있고, 무주택자들도 있고, 1주택자도 있는데, 언제 포모가 생기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투자를 잘했다, 원래 집이 부자였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부러워하거나 그 친구가 2주택자가 3주택이 되고 3주택자가 4주택자가 됐다고 해서 어떤 포모,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언제 무섭냐면 같은 무주택이었는데 같은 무주택인 친구나 동기나 직장 동료가 집을 사가지고 매덕이 올랐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값이 폭등하던 시점은 주로 포모가 많이 생기는 때는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때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요동이 많이 친다, 불안해한다. 그래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분들까지도 막 움직이는 그런 문제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시장에는 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1주택자들 85%, 2주택 이상 15%, 또 나머지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자금력이 있는데 안 사신 분들,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사신 분들이 균형을 맞춰 있는데 이 포모 때문에 같은 무주택이었는데 누구는 집 사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불안하니까 굳이 3년 후에 사려는 분들도 뛰어들게 되고 돈이 있어서 일부러 안 사시는 분들도 사자라고 뛰어들게 되면서 균형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포모 현상, 전국적으로 이제 폭등하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2025년에도 한강벨트 서울 쪽에는 이제 이런 포모 현상들, 또 지방과의 연결과 때문에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죠. 부정적인 영향. 모든 건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듯이 파지티브 이펙트와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는데 다주택자의 부정적인 영향은 또 우리가 또 다 알고 있고 많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택 재고가 안 그래도 부족한 서울에 다주택자로 인해서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 이거는 뭐 사실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특정인이 다 가져도 모자랄 판에 안 그래도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인데 특정인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는 있죠. 무주택자가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집을 5채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저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5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나머지 4채를 공실로 비워두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 이거는 진짜 사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정인이 너무 많은 재화, 한정된 희소성이 있는 재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독점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명함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임대용으로 사용을 해서 사회에 제공을 해줘야 세입자들도 거주를 하게 되고 사회적 기능이 돌아가는데 특정인이 뭐 5채를 그냥 그대로 쥐고 있다. 이거는 최악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긍정의 효과도 있죠. 뭐냐면 세입자한테 전세나 월세집을 제공해주는 민간 공급자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집 하나를 가진 사람은 평균 8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10년 동안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팔고 갈아탈 때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회전도 시키잖아요. 팔고 뭐 또 갈아타기도 하고 주택수를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이 100채가 있으면 1주택자가 100명이어서 집주인이 1주택자가 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100%보다는 다주택자들도 섞여 있으면 이렇게 매물 회전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긍정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명암이 있다는 거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명암이 있는데 정책은 네거티브 이펙트, 암이 있더라도 파지티브 이펙트가 더 큰 걸 선택하는 게 이제 정책의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주택임대사업자의 명함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장기간에 저렴한 전월세를 제공해준다라는 장점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장기간에 매물이 잠기죠. 10년, 8년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10년 가는데 10년 동안 매물이 안 나오는 부작용도 있는데 공급 부족을 좀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세입자한테는 저렴한 전세, 월세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효과,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악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다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 44,000호 정도 되고요. 빌라 오피스텔 B아파트가 33만 호 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가 임대사업자 그 대출을 쪼이고 있잖아요. RTI라고 하는데 그 소득 대비 그 임대 수입 대비 이제 그 비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RTI로 연소득 대비 임대 수입을 이제 비례율로 정하는데 이걸 이제 쪼이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팔지는 않을 것 같고 30% 정도 판다면 한 10,000호, 13,000호 정도의 매물 증가 효과는 뭐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또 세입자들은 또 집주인이 팔아서 그 집을 다른 누군가가 사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세입자는 좀 또 불안할 수는 있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이슈, 다주택자가 진짜 집값 올렸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실로 비워두게 되면 이거는 진짜 문제, 진짜 사회 문제입니다. 진짜 사회 문제.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안 되는데, 다주택자가 이제 전세를 주기도 하고, 매물을 무주택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 다주택 하지 마. 하나만 해라고 해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다 나오게 되고, 1주택자가 이제 무주택자가 사서 다 1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집이 100개가 있는데 기존에는 50개는 세입자, 50개는 집주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이게 순환이 되는데, 이게 1주택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안 오를까요? 이제 집주인이 100명이라면? 이게 인구가 멈춰 있으면 뭐 숫자대로 멈출 수는 있는데, 가구수 분화라든지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를 이동한다든지 경기 인천에서 이동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누군가가 사주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1주택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를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수 분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들이 출가하게 되면 집이 필요한데 다 1주택 가지고 있어. 입주 물량은 부족해. 이러면 이제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루마니아인가요? 루마니아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 공산주의 시절, 차우세스쿠인가? 그 사람이 집 하나씩 다 주자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니까 집을 다 하나씩 줬는데, 결국에는 경제가 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다 집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뭐, 갈아타고 싶은 욕구도 없게 되고, 또 건설회사들은 망하죠. 모두 집 하나씩 있으니까. 무주택이 없어지니까, 수요가 당장은 없어지니까 망하고, 가구수 분화, 결혼해서 나가야 되는데 건설회사들이 짓지도 않고 경기가 망하다 보니까 계속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경제의 활력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이제 규제하게 되면 부작용은 전월세난이 이제 가장 심각합니다. 뭐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숫자를 보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전세 매물은 일단 작년 8월과 비교해 보면 2월 10일 기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통계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이미 문제는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과세가 된다,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자, 단순히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죠. 다주택자가 팔면 그동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전세 공급은 하나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대로 사게 되면 수요도 줄어드니까, 전세 수요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전세 공급도 하나 줄어드는데 세입자가 사면 수요도 없어지죠. 집주인이 되니까 전세 수요가 사라지니까 제로섬 게임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산수를 잘하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리로, 공급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하나 줄어드는데 수요도 줄어드니까 제로섬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보죠.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가 사면, 자, 살 수도 있잖아요. 다주택자가 팔고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데, 이게 그 집을 살고 있는 세입자가 사서 그대로 바통을 터치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자, 생각을 해보면 집을 팔죠. 그러면 세입자는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만기되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이 팔리면 몇 달 후에 들어온다고요. 이걸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같으면 그렇잖아요. 터널이 있으면 이유 없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상적으로 쑥쑥쑥쑥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가 사더라도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뭔가 꼬여서 이게 막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병목 현상, 트래픽 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분화되잖아요. 결혼해서 가구수 분화가 되게 되면, 자, 집 하나 이제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전세 공급은 하나 줄어들고 그 집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고, 세입자가 신혼부부가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전세 수요는 하나 늘어나게 되고요. 지방이나 수도권,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수요가 있으면 양극화가 생기겠죠. 핵심 지역에서는 전세가 줄어들고 집주인이 증가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요. 비핵심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집을 팔고 만약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은 매물이 하나 늘어나고
서울은 수요가 하나 늘어나면서 이런 집주인이 다 거주하게 되고 세입자는 결국에 튀어나와서 그 집은 부산에 계시는 분이 입주해버리게 되고 부산 집은 매물로 나오게 되고 서울의 세입자는 다른 전세를 구해야 되는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죠. 그러면 그 전세 수요가 부산으로 가면은 또 제로섬이 되는데 그렇게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은 그렇게 딱딱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 전월세난의 근거를 보게 되면 일단 절대적으로 2028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입주 물량만 충분하면 괜찮은데 하고요. 또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신규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대출도 규제되고 있고요. 실거주 의무로 토지 거래가나 대출을 받게 되면 또 그 집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핵심 지역들은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세입자한테 제공이 되어야 될 집이 집주인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다주택자들 매물 압박을 하면서 더 문제가 되죠. 또 전세금이 메리트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월세로 많이 전환해서 보유세 인상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 RTI라고 하죠. 소득 대비 이제 그 월세로 비례를 하는데 규제 지역은 1.5배, 비규제 지역은 1.25배로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걸 규제하게 되면 임대료를 더 올려야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올리면 또 경매 넘어가서 깡통전세, 옆전세 생기고 난리도 아니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자, 어떻게 되든 다주택자가 마음에 안 들어. 문제야. 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책을 이렇게 해야겠죠. 앞으로는 그럼 개인은 1주택만 허용하면 됩니다. 이제 주택수 늘리지 마. 집 하나 있는 사람이 두 채, 세 채 되는 거는 법으로 안 되도록 막으면 됩니다. 막고 그러면 임대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공공이나 대형 법인이 이제 임대 사업 다주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개인 하지 말고 공공이나 LH나 SH 공공이나 대형 법인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단점 또 명함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공공이 하게 되면 또 퀄리티, 뭐 질이 좀 떨어지게 되고 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대형 법인이 하게 되면 월세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다주택자들, 이분들은 사실 뭐 2010년, 12년 이때, 13년 이때 사신 분들은 사실 그때는 정부에서 사라고 했던 시절이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뭐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때 집 사라 그랬을 때 그때도 주택수 늘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년, 15년 전에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문제라고 하면 미리 뭐 10년, 15년 전에 그러던지 근데 그때는 또 집값이 떨어지는 시절이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인한테는 1주택만 허용할게. 공공이나 대형 법인만 그 이외에 과거의 다주택자들은 출구를 만들어줘야겠죠. 이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는 내려줘서 출구를 만드는데 이게 또 부자감세 논란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좀 저렴하게 파는 대신에 양도세를 내려주든지 뭐 국민연금을 넣도록 하든지 서울집을 팔고 지방을 가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든지 장기간의 세입자한테 뭐 혜택을 뭐 지금은 이제 만약에 정책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고 1주택 개인과 공공 대형 법인이 그러니까 1주택 개인의 물건을 이건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공공 대형 법인이 구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1주택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는 내려서 쉽게 이렇게 물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당, 야당 또 시민단체들,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진짜로 1주택이 문제라, 다주택이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세입자 문제는 정부나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정부, 국토교통부 또 여당, 야당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세입자의 안정 정책, 보완 대책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였죠. 다주택자가 진짜 집값 올리느냐 주제를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